이번 시간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구도자 정약용 평전이라는 책을 구입해서 보시면 좀 더 심도 있게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그 어린 시절, 사람은 누구를 만나서 그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가 일생의 그 기초를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그 어린 시절 그 가족의 그 구조, 체제, 또 부모의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현재 이 사람을 알고자 할 때는 먼저 부모의 그 삶을 먼저 찾아보게 됩니다. 정약용은 1762년 6월 16일 음력입니다. 그때 태어났습니다. 이때는 그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죽게 된 지 8일 만에 정약용 선생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정조는 11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가 매우 안 좋았죠. 그 정약용 선생은 그 지금 남양주시 조안면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약용이 태어났을 때의 그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죽는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당파가 갈리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주에 갇혀 죽은 그 사도세자를 옹호하는 파가 있고, 또 그 사도세자는 죽어 마땅하다, 이런 파, 벽파가 있었습니다. 시파와 벽파가 서로 이제 극렬한 이 파당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그 관료들은 하여튼 명분만 주어지면 파당을 지어서 끊임없이 상대방을 그 공격하고 유배 보내고, 하여튼 이 두 싸움에 나라가 이제 막 어지러울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조가 태어났거든요.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 죽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았던 이 정조가 이런 당파 싸움에 휘둘리는 가운데서 그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벽파, 그러니까 사도세자를 뒤주에 갇혀 죽는 것에 찬성을 했던 이 벽파들은 정조가 임금되는 것이 매우 달갑지 않았죠. 또 시파들은 그 당시 세력이 미약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약용은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 약용이 태어날 때 그 아버지, 그 정재원인데, 그분은 그때서 약용이 태어날 때 생원시 진사에 합격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참봉에 임명되었다가 이제 그 참봉 벼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화순 현감, 연천 현감, 예천 군수, 그런 고을의 수령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 약용의 아버지로 말하면, 그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가 그 첫째 부인 그 의령남 씨와 결혼했는데 아들 하나 낳고, 그러니까 약용의 형이죠, 낳고 사별하고, 둘째 부인을 얻었는데 그게 해남윤 씨입니다. 약용의 어머니죠. 그래서 일남 삼녀를 낳고 또 사별합니다. 삼남 일녀를 낳고 또 사별합니다. 그리고 황씨를 맞아들였지만 또 젊은 나이에 죽었고, 넷째 부인 그 처녀 김씨를 얻었는데 그때 그녀의 나이가 20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부인을 맞이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아버지도 인생을 그렇게 평탄하게 사신 분은 아니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이제 얻은 그 서모가 이제 야경으로 말하면 서무지요. 그 서모가 어린 시절 야경을 돌봐준 분입니다. 야경은 9살 때 친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큰 형수가 야경의 어린 시절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근데 그 큰 형수, 그러니까 형님의 부인이죠. 그 큰 형수의 그 동생이 있는데 그 이벽이라고 하는 천주교를 야경에게 전도한 그 사람이 이벽입니다. 그 천주교사에서는 이 이벽을 무시 못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경은 그 어린 시절에 이벽과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이벽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형수가 그러니까 이제 형수가 그 15살에 시집 와가지고 이벽의 누이죠. 15살에 시집 와가지고 그 이제 가난한 살림을 꾸려가느라고 시집 올 때 가져왔던 모든 폐물들을 다 팔았고 아주 그 형수가 가난한 살림을 다 감당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자신은 솜도 넣지 않은 속바지를 입고서 한겨울을 지내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경이 어머니를 잃었을 때 이 형수가 많은 위로가 되었지요. 그래서 그 야경은 이제 그 처음에는 그 형수가 돌보아 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서모가 들어왔는데 야경이 12살 정도 됐을 때 이 서모가 20살 때 시집 온 겁니다. 그러니까 8살 차이밖에 나진 않았지만 이 서모가 동생 또 일남 3녀를 낳습니다. 그때 야경으로서는 남동생 하나하고 여동생 3명이 또 생긴 거죠. 그래서 처음 올 때에 야경의 나이가 12살이었는데 야경이 그때 머리에 석회도 많고 이도 많고 고름도 많이 나고 종기도 많이 나서 그것을 다 짜주기도 하고 이도 잡아주고 석회도 손수 빗질을 해가지고 그걸 다 씻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모가 시집 와서 적삼 버선을 꿰매면서 바느질 수고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야경이 장가든 다음에는 그만두었는데 야경의 그 누이 중에 한 분이 조선 최고의 그 최초의 그 영세교인 이승훈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이승훈은 조선의 최초의 그 세례받은 천주교의 교인이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그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또 야경의 그 어머니, 그 해남 윤씨인데 그 해남 윤씨 댁은 또 이제 윤선도라고 복일도에서 어부사시사를 지어서 가사문학의 선두주자인 윤선도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 증손자 윤도서의 집안인데 그 윤도서의 셋째 아들이 윤덕열이고 그 윤덕열의 딸이 야경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적 집안의 그 가문, 외갓집은 예술적 분위기가 있고 친가는 좀 인품과 학문에 대한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경에게는 학문적인 이성적 기질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술적 기능이 있어서 후에 야경이 2700편의 그 시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술적 그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은 외가로부터 받은 그러한 정서적인 능력, 기질로 보여집니다. 야경은 그 처음에 그 벼슬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고 있던 아버지로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학문을 배웠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서당에 가서 무슨 훈장으로부터 그 글을 배운 게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천자문을 배웠는데 7살에는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리우니 멀고 가까움이 다르네. 그러니까 작은 산 앞에 서면 큰 산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리웠다. 그것은 멀고 가까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게 7살 된 아이가 산을 보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아이가 그 원근 감각, 그러니까 멀고 가까움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구나. 이 숫자 계산, 거리 개념이 있구나. 이것을 보면서 이 아이가 분수가 밝으니 역법과 산수에 능통할 것이라. 그렇게 짐작을 했다고 합니다. 어려서의 그 산수에 관련된 계산적인 그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야경은 그 사물을 볼 때 이렇게 예리하게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치거나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어떤 사물을 보면 예리하게 보면서 원근감을 가지고 그걸 계산하면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암기력으로만 공부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경의 아버지가 야경에 대해서, 정약용에 대해서 기대가 아주 컸답니다. 장차 이 아이가 어떤 인물이 될 것인지에 관심이 컸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암울하고 시대가 이 당파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매우 근심이 컸었습니다. 야경이 이제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이제 공부를 하면서 계속 독서를 하고 계속 작문을 했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매우 성실했기 때문에 그 성실한 아버지로부터 부지런함을 배웠고 그리고 쉬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공부하는 습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야경이 잠시라도 가만히 있는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끊임없이 교육을 시켰고 계속 인내와 끈기를 그가 아버지로부터 그가 전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야경이 산미자집이라는 산미, 그러니까 야경의 이 가운데에 뭐가 이제 홍역 그 자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눈썹으로 산미, 눈썹이 3개다. 이런 별명이 있었는데 그 산미자집이라고 하는 시를 이게 수백 편의 시를 어린 시절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이 있습니다. 이 형의 영향력도 대단합니다. 형들이 어떤 형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간관계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형들과의 그 의사소통, 형들과의 대화, 가족 간의 이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 사람의 그 마음, 인격을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자료는 대화거든요. 소통이 됐느냐, 어떤 교류가 있느냐, 아버지와의 교류, 어머니와의 교류, 그리고 형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근데 그 야경의 그 고향 자체가 매우 추운 곳입니다. 거기가 양평 지역이 춥고 얼음이 잘 얼은 곳이기 때문에 물은 많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농지가 없었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땔감을 얻으려면 뭐 10리길 이상을 걸어가서 간신히 땔감을 얻어야 됐던 그런 거였습니다. 형들은 대체로 좀 순진하고 착했습니다. 그리고 형제간의 우애가 좋았는데 큰형 약현은 좀 소심하고 약전 나중에 정약용과 함께 귀양 가게 된 흑산도로 귀양 가게 된 약전은 대단히 이상주의자였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약종이 있습니다. 약종은 좀 고집스럽고 외골수적인 면이 있으나 그러나 굉장히 자신의 그 집념이랄까 확신에 가득 찬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형들과의 이 교류와 그들도 뛰어난 학자들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똑똑한 수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대단히 소통을 잘했습니다. 어려서 이제 이 야경의 그 형제들과의 우애,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 특별히 어머니를 잃었지만은 그 대신 어머니 대신에 애정을 주었던 서모와 그 다음에 이제 형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돌보아 줬기 때문에 야경으로서는 대단히 그렇게 정서적인 면에서는 안정감을 가졌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경이 그 고향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의 집은 아주 그 시골 마을인데 물은 활 몇 번 쏘는 거리 정도만 가면 길어올 수 있지만은 땔감은 십리밖에서 해왔다. 그래서 먹을 것이 넉넉지 않은 그러나 우리 그 고향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은 경치다. 경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야경의 어린 시절은 그 형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경치 가운데서 형들과 함께 땔감을 얻어다니고 그리고 그 강가에서 고기를 잡거나 뭐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면 야경이 자라기에 굉장히 순수한 마음이 이렇게 자랄 수 있는 분위기였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마음이 자라야만이 본질적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어집니다. 어려서부터 야가 빠져가지고 어려서부터 마음이 삐뚤어지면 인생의 본질을 추구하기보다는 요행수나 어떻게 요령만 배워가지고 그저 자기가 그냥 살아갈 궁리, 살아남는 방법만 찾게 되는 수가 많거든요. 그러나 야경은 그런 면에서는 형들 사이에서 큰 갈등 없이 형들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사이에서 객관성을 배우면서 순수함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천자문을 배우고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본질적인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어떤 꾀부리거나 어떤 그 안 좋은 쪽에 궤변을 배우는 것은 없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최재공이라고 하는 그 재상이 그 야경의 아버지 정재원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낼 인품이 있었다 이렇게 아버지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학식과 인품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 밑에서 훌륭하게 이렇게 그 아버지를 본받게 됐던 거죠. 사실은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는 미래상을 가르쳐 줍니다. 미래의 자녀들이 가야 될 큰 대로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버지입니다. 어머니는 애정을 가지고 품어주고 현실에 대해서 따뜻함을 제공한다고 하면은 아버지는 좀 이상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아이디얼라이징, 미래적인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갈 길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면 그의 미래상이 보여지는 겁니다. 특별히 아들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길이 곧 자신의 길처럼 여기기 때문에 야경에게는 훌륭한 아버지로부터 인품을 배웠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래상을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경은 학문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의 그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습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타고난 표현 능력이 있어서 그가 시를 많이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면 인생은 어차피 깨달음의 여행입니다.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내가 깨달아지느냐죠. 지금보다는 앞으로 내일, 미래, 1년 후에 내가 더 많이 깨달아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인격적으로 성숙한 나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인생이란 깨달음의 여행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나는 동식물을 가지고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거지만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지식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이 자랄 수 있다고 하는 이 깨달음의 여행을 야경은 좋은 바탕 위에서 갈 수가 있었다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이 야경의 그 어린 시절을 보면서 그가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그 기초적인 작업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내가 내 자녀들, 우리의 미래를 나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내가 해줘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이렇게 교훈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